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30대 후반이 된 이수빈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제 이름으로 된 번듯한 아파트에서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평화롭고 안정적인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제 20대와 30대 초반은 그야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롤러코스터와도 같았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자 동시에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전남편 소영호와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꺼내보려 합니다. 제가 서영호를 처음 만난 것은 20대 초반 대학 생활과 병행하며 일했던 시내의 한 식당 아르바이트 자리에서였습니다. 식당 일이라는 것이 육체적으로 고되고 사람에 치이는 일이었지만 서영호는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제 몫의 일을 해냈고 손님들이나 직원들에게도 늘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다가가는 씩씩한 청년이었거든요. 같은 또래였던 저희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퇴근 후 근처 포장마차에서 우동 한 그릇을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속마음을 터놓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서영호는 저에게 첫사랑이 되었습니다. 연인으로 발전한 후 용호는 제게 자신의 어두운 가정사를 조심스럽게 털어놓더라고요. 그는 부모님이 어릴 적 이혼하셨고 두 분 모두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나면서 어린 자신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손에 맡겨져 자랐다고 하더라고요. 수빈아, 나는 정말 나중에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어. 용호는 가끔 쓸쓸한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를 짐짝 취급하고 버리고 간 부모님한테 내가 얼마나 번듯하게 성공해서 잘 사는지 꼭 보여줄 거야. 그래서 지금은 힘들어도 악착같이 버티는 거고. 그의 불우한 환경을 들었을 때 그를 동정하기보다는 오히려 깊은 존경심과 애틋함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의 보살핌 없이 홀로 세상과 부딪히면서도 비뚤어지지 않고 그토록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짠하면서도 대견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따뜻함으로 용호의 텅 빈 구석을 채워주고 싶었고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그가 원하는 번듯하고 안정적인 삶을 이룰 수 있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용호에게는 아주 거대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용호를 평생 키워주셨던 그의 유일한 가족, 할머니께서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것이었죠. 장례식장은 참으로 삭막하고 쓸쓸했습니다. 조문객도 많지 않았던 그 텅 빈 빈소에 어릴 적 용호를 버렸던 친부모가 각자의 새로운 가족을 대동하고 잠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들은 용호의 슬픔을 위로하기보다는 장례 절차와 비용에 대해 사무적으로 묻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할머니의 죽음 앞에서 자신을 여전히 남처럼 대하는 부모의 모습을 확인한 용호는 그날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용호는 세상과 완전히 단절해버렸습니다. 성실하게 나가던 식당 아르바이트도 무단으로 그만두었고 학교마저 돌연 휴학으로 처리를 해버렸던 거죠. 당연히 제 연락도 받지 않았고요. 며칠을 애태우던 저는 결국 걱정스러운 마음에 용호가 살고 있는 낡은 자취방으로 찾아갔어요. 굳게 닫힌 문을 두드려 간신히 들어간 용호의 방은 그야말로 폐허 같더군요. 대낮임에도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어 빛 한 줌 들어오지 않았고 방 안에는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쓰레기와 퀴퀴한 냄새가 진동을 했죠. 용호는 씻지도 않은 덥수룩한 얼굴로 컴퓨터 모니터 불빛에만 의지한 채 초점 없는 눈으로 게임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고 흩어진 쓰레기들을 치우며 그에게 제발 정신을 차리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용호는 저를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나 같은 놈 인생에 엮여서 고생하지 말고 그냥 가라.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무런 의욕도 없어. 넌 좋은 애니까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
스스로를 시궁창에 처박으며 저를 밀어내는 그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가 그렇게 선을 그었을 때 뒤돌아서 제 인생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대의 저는 어리석을 정도로 순수했고 내가 아니면 이 불쌍한 사람을 누가 챙기겠나 하는 일종의 구원자 콤플렉스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의 이별 통보를 무시하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의 자취방을 찾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쓰레기를 치워주고 따뜻한 국을 끓여 밥을 차려놓고 멍하니 앉아있는 그의 등 뒤에서 그저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조잘거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 지독한 정성을 쏟아부었죠. 제 지극한 정성이 통했던 것일까요? 어느 날 제가 자취방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방 안은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고 용호는 면도를 하고 깨끗하게 씻은 모습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죠. 수빈아,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주변에 아는 선배가 내 꼴을 보더니 너같이 바닥까지 끌어안아주는 여자는 평생에 2번 다시 못 만난다고 무조건 잡으라고 하더라. 나 다시 정신 차리고 예전처럼 열심히 살아볼게. 아르바이트도 다시 알아보고 복학 준비도 할게. 그날의 약속대로 용호는 다시 예전의 씩씩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무사히 대학교를 졸업했고 각자 평범한 직장에 취업하며 사회생활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용호가 자리를 잡자마자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결혼 준비를 하던 시기 제 친정오빠가 저를 조용히 밖으로 불렀습니다. 오빠는 평소 경제관념이 아주 철저하고 투자 쪽에 밝은 사람이었어요. 일도 그쪽 관련으로 아주 잘해서 나중에는 영국 주재원으로 떠나기도 했고요. 어쨌든 오빠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수빈아, 네가 모아둔 결혼 자금 말이야. 그거 전부 다 전셋집 구하고 혼수하는데 다 쏟아붓지 마라. 딱 3천만 원만 빼서 오빠가 알려주는 주식 종목에 넣어. A기업이라는 곳인데 전기 설비 쪽 대기업이거든. 지금은 조용해도 나중에 무조건 크게 갈 주식이니까 절대 단타 치지 말고 최소 5년에서 10년 묵혀둬.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돈 서서방한테는 절대 죽을 때까지 말하지 마. 남편이라도 네 비상금 하나는 있어야 해. 저는 오빠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남편을 속인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만약을 대비한 비상금이라는 오빠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빠가 알려준 그 전기설비 대기업의 주식을 주당 5만 원 정도의 가격에 3천만 원어치 매수했고 주식앱은 아예 휴대폰 뒷면 폴더에 숨겨둔 채 까맣게 잊고 살기로 했습니다. 용호에게는 3천만 원을 뺀 남은 돈을 합쳐 평범한 빌라 전셋집에서 소박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죠.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첫아이도 임신하며 저희의 행복은 완성되는 듯 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깊은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한방에 대한 욕망과 조급함이 결국 화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잔뜩 상기된 얼굴로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회사 박대리 알지? 그 형이 이번에 주식 단타로 한 달 만에 자기 연봉을 벌었대. 나도 옆에서 어깨너머로 좀 봤는데 흐름만 잘 타면 월급쟁이보다 훨씬 낫겠더라고. 나도 비상금으로 조금만 굴려볼까 해. 저는 많이는 하지 않겠다는 말을 믿고 취미 겸 투자 연습 겸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남편의 말이 맞는 듯 했습니다. 며칠 만에 몇십만 원, 때로는 100만 원 가까운 수익을 냈고 남편은 기세등등했죠. 하지만 달콤한 수익은 그를 서서히 도박꾼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점차 투자 금액을 늘려가던 남편은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회사에 사표 냈어. 내가 본격적으로 전업 투자하면 지금 월급의 2~3배는 거뜬히 벌 수 있어. 당신이랑 곧 태어날 우리 아이 진짜 남부럽지 않게 떵떵거리며 살게 해줄게. 나 한 번만 믿어줘.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날이 머지 않았는데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투자를 하겠다니요.
저는 울며 불며 뜯어말렸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남편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집 거실 한 구석에는 모니터 여러 대가 설치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화장실도 가지 않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명멸하는 모니터 앞만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남편의 투자 스타일은 제 친오빠처럼 우량주를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변동성에 목숨을 거는 초단타 매매와 위험한 테마주 족기였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첫 아이를 출산하고 돌아왔음에도 남편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벌어들이는 날보다 잃는 날이 훨씬 많았고 잃은 돈을 복구하겠다는 조급함에 남편의 다크서클은 턱 밑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는 점점 예민해졌고 아이가 울면 차트 보는데 방해된다며 짜증을 내기 일쑤였죠. 출산 휴가를 마치고 회사에 복귀한 저는 낮에는 회사에서 시달리고 퇴근 후에는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며 극심한 피로를 느꼈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오기는커녕 생활비조차 내놓지 못했고 오히려 잃은 돈을 만회하겠다며 저에게 대출을 요구하기도 했죠. 여보, 제발 이제 그만하자. 1년 동안 벌어온 돈이 없잖아. 좀 번다 싶으면 다 날리고. 차라리 다 접고 다시 취업해서 적은 돈이라도 꼬박꼬박 벌어와. 나 혼자 일하고 애 키우는 거 너무 힘들어. 제가 울부짖어도 남편은 이번 한 번만 흐름 타면 다 복구해. 나 건들지 말라며 저를 윽박질렀습니다.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져 벼랑 끝에 몰렸을 무렵 저는 친오빠가 사두라고 했던 그 주식 계좌를 떠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앱을 켜보니 다행히 그 정기 대장주는 소폭 상승하여 3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원금 3천만 원의 수익 300만 원. 이 돈을 빼서 생활비에 보태고 빚을 갚을까 수십 번도 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던 오빠의 신신당부가 귓가에 맴돌아 결국 휴대폰을 덮었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1년의 전업 투자 생활은 남편이 자신이 모아두었던 종잣돈을 먼지 한 톨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다 잃고 나서야 끝이 났습니다. 통장 잔고가 영원히 찍힌 것을 확인한 남편은 그제야 제정신이 돌아온 듯 하더라고요. 다 잃었어. 미안해. 내가 다시 정신 차리고 무슨 일이든 할게. 모든 돈을 날린 것은 원통했지만 저는 그가 주식판에서 손을 떼고 다시 취업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만으로도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또 한 번 바보처럼 그를 끌어안고 다독였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우리 아이를 봐서라도 힘을 내자고 말이죠. 하지만 전업 투자 경력으로 1년의 공백기가 생긴 남편의 재취업은 쉽지 않더군요. 서류 전형에서 번번이 낙방하며 좌절하던 중 정말 다행히도 친하게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한 회사의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10명 남짓한 작은 중소기업이었지만 유통마진이 좋아 회사의 매출과 이익률이 꽤 괜찮은 알짜 회사라고 했어요. 남편은 무사히 합격 통보를 받았고 다시 출근을 하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 직장에 들어간 남편은 물 만난 고기처럼 회사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회사 사장님은 남편의 성실함을 높이 샀고 남편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장님의 전폭적인 신임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종종 그 사장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여보, 우리 사장님 진짜 대단한 분이야. 여자분인데 완전 화끈하고 직원들한테도 아낌없이 베풀어. 이번에 프로젝트 하나 끝났다고 보너스도 두둑하게 챙겨주셨어. 남편은 종종 월급 외의 보너스를 쏠쏠하게 받아왔고 덕분에 저희 가정의 경제 상황도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딘가 묘한 위화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사 사장이라는 분은 남편보다 12살이나 많은 40대 중후반의 여성이었는데요. 2번의 이혼을 겪고 홀로 회사를 일궈낸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이라 성격이 아주 괄괄하고 대범하다고 남편은 자주 언급했습니다. 단순히 사장님이 호탕해서 챙겨주는 것이라기엔 남편이 받아오는 선물의 스케일과 빈도가 점차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백화점 로고가 찍힌 수백만 원짜리 명품 지갑을 들고 오는가 하면 또 어느 날은 한 병에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와인을 몇 병씩 들고 귀가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야? 사장님이 이런 걸 왜 당신한테 줘? 제가 의아해하며 묻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아, 사장님이 거래처에서 선물 받은 건데 자기는 이런 스타일 안 쓴다고 쿨하게 던져주신 거야. 워낙 통이 크셔서 직원들한테 이런 거 잘 줘. 내가 사장님 오른팔이나 다름없으니까 챙겨주시는 거지. 직원 10명짜리 회사에서 12살 어린 남자 직원에게 이런 고가의 사적인 선물들을 건넨다? 제 머릿속에 아주 미세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꼬박꼬박 가져오는 월급과 보너스, 그리고 사장님의 성격이 원래 그렇다는 남편의 태연한 변명에 저는 애써 의심을 누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짐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내일 모레 2박 3일로 지방 출장을 좀 다녀와야 해. 이번에 크게 계약할 건이 있어서 사장님이랑 다녀오기로 했어. 사장님과 단둘이 가는 2박 3일의 출장. 마음 한구석이 찝찝했지만 회사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비즈니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저로서는 일 때문이라는 남편을 붙잡고 의심의 잣대를 들이밀 명분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불안한 마음을 숨긴 채 조심히 다녀와라며 남편의 출장 가방을 챙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출장이 남편의 숨겨진 더러운 욕망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12살 연상의 여자 사장과 단둘이 2박 3일 지방 출장을 떠난 그 주말, 저는 홀로 아이를 돌보며 왠지 모를 서늘한 예감에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사업상 중요한 계약 때문이라는 남편의 말을 수백 번 곱씹으며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그동안 남편이 받아왔던 수백만 원짜리 명품 지갑과 고급 와인들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리더군요. 그렇게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가장 끔찍한 현실의 얼굴을 하고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떠나고 이틀째 되던 날 저녁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남편을 지금의 회사에 소개해 주었던 그의 친한 지인이자 회사 동료인 민성 씨였는데요. 평소 저와도 안부를 묻고 지내던 사이였기에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죠. 민성 씨, 웬일이세요? 남편은 출장 중이에요. 제가 가볍게 인사를 건네자 수화기 넘어 민성 씨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척 무겁고 냉정했습니다. 재수 씨, 못 들으셨나 보네요. 저 며칠 전에 그 회사 그만뒀습니다. 조효경 사장이랑 개인적으로 크게 트러블이 좀 있어서요. 어머, 그러셨어요? 근데 재수 씨가 꼭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전화드렸어요. 저한테요? 뭔데요? 민성 씨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제 이성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저 회사 그만둔 거 기본적으로는 조효경 사장이랑 트러블 때문이긴 한데 다른 이유도 좀 있거든요. 용호 때문에요. 저희 남편 때문에요? 왜요? 참 가만 보고 있자니 아무리 소영호가 제 친구라고 해도 역겹고 더러워서 더 이상 보기가 싫더라고요. 네? 뭐가? 모르셨죠? 조효경 사장이랑 소영호 그렇고 그런 사이입니다. 회사에선 이미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네? 민성 씨의 폭탄 발언에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편이 최근 타고 다니던 그 고급 승용차 역시 업무용 차량이 아니라 조효경 사장이 남편에게 개인적으로 타라고 내어준 그녀의 세컨드카였습니다. 명품 지갑과 와인 역시 안 쓰는 물건을 던져준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준 선물이었던 거죠. 놀라시겠지만 그래도 아시는 게 낫잖아요. 요호가 사장 개인 심부름부터 시작해서 아주 애인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사장이 돈을 워낙 잘 쓰니까 용호도 거기에 완전히 맛이 들렸더라고요. 회사는 작아도 그래도 분위기 좋고 사장도 의욕 넘치니까 배울 거 많겠다 싶어서 있었는데 분위기도 개판되고 더 있어봤자 못 볼 꼴이나 볼 것 같아서 그만둔 것도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모멸감이 밀려오더라고요. 남편이 주식으로 모은 돈을 탕진하고 백수 생활을 할 때 저는 묵묵히 생활비를 벌며 그를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런데 간신히 재취업해서 자리 좀 잡는가 싶더니 이제는 12살이나 많은 돈 많은 이혼녀 사장의 스폰을 받으며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니. 남편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애초에 제 남편은 땀 흘려 일하는 성실함보다 한 방을 바라고 쉽게 부와 허영을 누리고 싶어 하긴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사장이랑 이렇게 바람까지 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날 저녁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밀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현관을 들어서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사장이랑 둘이 간 거 출장 아니지? 민성 씨가 그러더라. 사장이랑 당신 그 더러운 불륜짓거리 하는 꼴 보기 역겨워서 그만뒀다고. 남편의 얼굴은 당황으로 일그러졌고 눈동자는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러더니 아이씨, 최민성이 개새끼. 민성 씨한테 욕을 하는 거 보니 사실이 맞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제가 예상치 못한 뻔뻔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래, 맞아. 틀린 얘기 아니야. 존경할 만한 분이었고 배울 게 많아서 가깝게 지내다가.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12살 많은 여자와 불륜해놓고 존경 소리가 나오는데 기가 턱 막히더라고요. 미쳤구나. 애 아빠가 12살이나 많은 여자 사장이랑 바람나면서 존경? 배우? 너 지금 그게 뭔 줄 알아? 그 여자가 사주는 명품이랑 비싼 차가 탐나서 몸을 파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 제가 악을 쓰자 남편도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몸을 판다니. 말 그따위로 하지 마. 그럼 틀렸어? 그런 말은 또 기분 나쁜가 보지? 그러자 남편이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래, 나 돈 좋아해. 나도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비싼 밥 먹고 좋은 차 타면서 부럽게 인생 살고 싶어. 평생 아등바등 월급 모아서 전세 대출 갚는 구질구질한 인생 이제 지긋지긋하다고. 사장님 옆에 있으면 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진짜 미쳤네.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당신이 이런 내 모습 이해하고 참아줄 수 있으면 이혼 안 하고 사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이혼해. 나도 솔직히 내 인생 구질구질하게 묶여있고 싶지 않아. 이렇게 살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만 살겠지. 구질구질하게 별거 없이. 그 순간 저는 남편 소용호라는 인간의 진짜 밑바닥을 완벽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린 부모에게 보란듯이 성공하고 싶다고 했지만 그 성공의 방식이 성실함은 아니었던 것 같더군요. 늘 한 방을 원했던 그 사람은 돈 많은 사장에게 스폰을 받더라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심만 이루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남편이 요행과 헛바람에 찌든 기생충처럼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먼저 이혼을 요구한다는 게 너무 뻔뻔하게 느껴졌죠. 이혼? 네가 뭔데 이혼을 요구해?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 제가 완강하게 버티자 남편은 욕설을 내뱉으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옷가지를 몇 개 챙겨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길로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조효경 사장의 곁에 머물며 기둥서방 노릇을 시작한 모양이었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도 받아보고 나름 불륜 증거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 서류를 작성하려니 펜이 쥐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물러나는 것이 그들을 도와주는 꼴이 될까봐 너무 분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는 저 혼자 일해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현실적인 두려움도 저를 짓눌렀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친정 식구들은 그런 미친놈이랑 왜 엮여있냐, 당장 이혼하고 위자료 받아내라며 저를 채근했지만 제 마음속의 결단은 쉽게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해외 지사로 발령받아 나가 있던 친정오빠의 전화였습니다. 수빈아, 너 남편이랑 이혼 문제로 골치 아프다며? 왜 고민하는데?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아무래도. 너 내가 결혼할 때 사두라고 했던 그 주식 A기업 그거 안 팔고 그대로 가지고 있지? 맞아. 왜? 너 아직 모르는구나. 당장 계좌 열어서 확인해봐. 저는 오빠가 그냥 묵혀두라고 해서 앱도 삭제했거든요. 다시 증권사 앱을 설치하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열리는 순간 저는 헉 하고 숨을 들이마시며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빨간색으로 찍힌 수익률과 평가 금액이 도저히 현실의 숫자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 오빠의 조언으로 주당 5만 원에 3천만 원어치를 매수했던 그 주식. 남편이 단타를 치다 망했을 때만 해도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1, 2년 전부터 무서운 기세로 급등을 하더니 현재 한 주당 무려 140만 원을 돌파해 있었던 것입니다. 제 계좌의 총 평가 금액은 무려 8억 4천만 원이 되어 있었던 거죠. 원금 3천만 원을 제외하고도 순수익만 8억 1천만 원이라는 그야말로 제 인생을 뒤집어 엎을 초대박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전화를 걸어 오빠에게 이 미친 사실을 알리자 오빠는 흥분을 가라앉히며 아주 냉철하게 지시했습니다. 일단 안전하게 절반만 시장가로 던져서 수익 실현해.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좀 더 들고 가도 될 것 같아. 저는 오빠의 말대로 다음날 아침 장이 열리자마자 600주 중 절반인 300주를 매도하기 위해 주문창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도 버튼을 누르기 직전 매수세가 몰리며 주가는 150만 원의 최고점을 찍었어요. 150만 원의 300주 매도를 체결했고 무려 4억 5천만 원이라는 현금이 제 예수금 계좌로 꽂혔습니다. 그리고 아직 팔지 않은 나머지 300주 역시 4억 5천만 원의 가치를 지닌 채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요. 총합 9억 원, 그야말로 돈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통장에 찍힌 4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보며 저는 실성한 사람처럼 울다가 웃기를 반복했습니다. 오빠는 절대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쓰레기 잡고 있지 말고 이혼하라고 했죠. 그런데 만약 남편이 9억 가까운 돈벼락을 맞았다는 사실을 알면 오히려 거머리처럼 들러붙을지 모르니 합의혼으로 그냥 갈라서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조언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오빠의 말은 100번, 1000번 맞았습니다. 조유경 사장에게 빌부터 떨어지는 콩고물에 헛바람이 든 남편이 만약 제가 수억 원의 주식 대박을 터뜨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가정적인 남편 행세를 하며 제 돈을 빼먹으려 들 것이 분명했죠. 이혼을 망설였던 두려움은 통장에 찍힌 거액의 숫자 앞에서 봄눈 녹듯 완벽하게 사라지더군요. 솔직히 눈앞에 돈이 생기니 억울할 것도 없었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습니다. 오냐, 이혼해줄 테니 그 여자 기둥서방 노릇하며 잘 살아봐라.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죠. 저는 곧바로 집을 나가 있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해 줄 테니까 당장 내일 법원에서 만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제 말에 남편은 아주 신이 나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서두르기 위해 제게 꽤 유리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합의하에 나누기로 했던 전세 보증금 절반에 남편의 불륜을 문제 삼지 않고 조용히 끝내주는 대가로 위자료 명목에 7천만 원을 더 얹어서 주기로 했거든요. 저도 가타부타 더 말 얹지 않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더 이상 남편하고 얽혀있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빠른 이혼 처리 끝에 소용을 하는 인간과 법적으로 완벽한 남남이 되었습니다. 이혼 절차가 끝난 날 남편은 미안하다. 아이 양육비는 안 밀리고 보낼 테니 넌 너대로 잘 살아라라며 거드름을 피우듯 말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양육비 안 보내도 되니까 더 이상 애 만나러 올 생각은 하지 마. 양육비를 안 받는다고? 그거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네 더러운 돈 안 받고 싶어. 그냥 완전히 끝내자. 양육비 핑계로 애 볼 생각하지 말고. 남편도 동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모든 관계를 정리했죠. 이혼 후 저는 제 삶을 아주 차분하게 정돈해 나갔습니다.
우선 당장 큰돈을 흥청망청 쓰지 않고 아이와 함께 지낼 깨끗한 소형 아파트를 반전세로 구했어요.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며 남아있던 300주의 주식을 시기를 나누어 전량 매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 손에 주어진 순수익은 8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과 남편에게서 받은 전세금, 위자료까지 모두 합치니 제 수중에는 현금 10억 원이라는 돈이 쥐어지더군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그 돈을 바탕으로 제 인생의 기반을 아주 단단하게 다졌습니다. 직장 생활을 계속 유지하면서도 학군이 좋고 보안이 철저한 신도시의 고급 브랜드 아파트를 제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또한 아이를 안전하게 태우고 다니기 위해 튼튼하고 좋은 패밀리 SUV 차량도 새로 구입했죠. 넓고 쾌적한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던 날 거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풍경을 보며 자유와 해방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후 저는 아이와 여유 있게 지내며 그 누구보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누렸습니다. 전 남편 역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는 12살 연상의 조효경 사장과 동거를 시작하며 그녀가 사주는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외제차를 끌고 다니며 젊은 애인 노릇에 흠뻑 취해 있는 것 같더군요. 자식까지 내팽개치고 얻어낸 그 기생충 같은 삶이 즐겁다면 그것도 그의 선택이려니 생각하며 저 역시 그를 제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남남으로 2년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삶은 변함없이 고요하고 풍족했지만 그 사이 거짓된 허영 위에 지어진 전 남편의 인생은 무참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과거 남편의 동료이자 제게 조효경 사장과의 불륜 사실을 처음 알려주었던 민성 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전히 같은 업계에서 일하고 있던 민성 씨는 제게 헛웃음을 치며 전 남편의 기막힌 근황을 전해주더군요. 재수 씨, 소영우 그 자식 지금 조효경 사장이랑 이혼 소송 중이랍니다.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겨서 볼만하더라고요. 민성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2번의 이혼 경력이 있었던 조효경 사장에게 전 남편처럼 젊고 반듯한 외모를 가진 남자는 그저 잠시 데리고 놀기 좋은 장난감에 불과했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전 남편이 고분고분 비위를 맞추니 비싼 차도 사주고 용돈도 주며 데리고 살았지만 전 남편도 그 사이에 돈 좀 벌어본다고 여기저기 투자하다가 말아먹고 조효경 사장 돈을 야금야금 까먹은 모양이에요. 2년쯤 지나자 조효경 사장도 완전 학을 뗀 거죠. 이혼을 2번이나 한 사람이니 3번째 이혼은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조효경 사장은 전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고 회사에서도 해고해버렸다고 했죠. 돈줄이 끊기고 오갈 데 없는 백수 신세가 된 전 남편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발악을 한 모양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이혼 무효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걸고 부당해고로 노동부에도 신고를 했대요. 하지만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남편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조효경 사장의 돈을 탕진했기에 전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조차 감당하기 힘든 전 남편은 아주 밑바닥까지 추락하여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성 씨는 다소 신나서 저에게 얘기를 전해주었지만 저는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면서도 참 어리석었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 제 휴대폰으로 아주 낯선 그러나 잊을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 남편 소영호였죠. 소송 문제로 궁지에 몰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벌리다 못해 결국 제게까지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아이를 핑계로 접근하려는 속셈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일단 뭐라고 하나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전 남편은 어떻게 알았는지 제가 대박난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요. 수빈아, 너 주식으로 초대박 났다며? 그건 또 어떻게 알았대? 설마 나랑 살 때 샀던 주식이야? 만약 그런 거라며 나도 권리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러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혼 사이에 생긴 주식이면 어떻게든 손을 뻗어보려 한 것 같은데 끝까지 치가 떨렸습니다. 권리 같은 소리 하네. 결혼 전에 샀던 거야. 너는 아무 권리도 없어.
그런 게 있으면서 왜 말 안 했었어? 내가 왜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하려고 전화했어? 얼마 벌었는데? 저는 그냥 끊으려다 약 올려주고 싶어서 말했습니다. 9억. 9억? 9억이라고? 전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펑펑 우는 겁니다. 수빈아, 내가 미쳤었어. 내가 돌았었나 봐. 나 그 여자한테 팽당하고 빌터털이야. 나 소송에서도 져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그 여자한테 당하고 나니 이제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 잊고 살았는지. 예전처럼 나 한 번만 다시 봐주면 안 될까? 우리 아이 생각해서라도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머슴처럼 살게.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구질구질하게 애원하며 매달리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로 징그럽고 싫더라고요. 돈 냄새를 맡자마자 자존심이고 뭐고 기생하려는 역겨운 벌레처럼 말이죠. 그땐 내가 그랬지.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 사랑도 받을 만한 사람한테 했어야 하는 건데. 어리석었어. 당신이 울고불고 한다고 내가 마음을 돌리는 그런 멍청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이제 당신이랑 나랑 인연은 아예 끝이야. 애 핑계도 대지 마. 정말 애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알아서 잘 살아. 그게 그나마 당신이 우리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도움이야. 그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후회의 절규를 들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헛짓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벌어들인 수익금으로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가족보다 당장 눈앞의 허영을 선택했죠. 너무 어리석고 불쌍한 인간이구나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언제든 저를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던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과 인연을 끝낸 건 복이구나 싶기도 합니다. 저는 이 소중한 보상을 저와 제 아이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지혜롭게 쓰며 당당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제 길고 기막힌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